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케미스트를 간단히 지배하는 K간지학 강사 김원주입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낮에 무지하게 덥죠. 저도 얼음만 생각나고요. 막 차가운 물만 생각나고 아이스크림 생각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무더위와 싸우느라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수험생 여러분, 무더위랑 싸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는 수능과 싸우는 거죠. 이 수능과 싸우기에는 정말 힘들고 긴 싸움이에요. 그러나 이게 남은 날짜를 보면 뭐 많이 남았냐?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진 않아요. 약 한 140여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리 많이 남은 것 같진 않거든요. 여러분들 6월 모평이 2주 전에 끝났어요. 이 6월 모평들 잘 보셨나요? 이 6월 모평이나 9월 모평은 이 모의고사들은 대체적으로 작은 수능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할 방향 또는 수능을 예측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거든요. 혹시 시험들 잘 보셨나요? 그 시험 성적에 여러분들 만족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아마 만족하는 사람이 그리 많진 않을 거예요. 뭐 예상보다 성적이 잘 나온 학생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거 어떡하지? 막 심쿵 뭔지 알죠? 이거 어떡하지?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과탐 영역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가장 어렵다고 생각됐던 과목 중에 하나일 거예요. 8과목 중에 아마 체감 난이도로는 최강이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이 화학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일단 6월 모평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오답률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어떤 단어에서 문제가 어느 정도 나왔었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비슷한 유형, 이게 작년 수능에 비해서 비슷한 유형이 이런 식으로 나왔었구나. 변형된 유형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 9월 모평 대비 또 최종 목적지인 수능까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하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귀 쫑긋 세우시고요. 혹시 수험생이 이 방송을 보는 것보다 언니, 오빠, 형 아니면 부모님들 잘 들으셨다가 반드시 제가 설명하는 중요한 내용들은 수험생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016학년도 수능 대비 과학탐구 화학 영역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혹시 수험생 중에 화학원을 선택한 학생들이라면 8과목 중에서 아마 가장 어렵게 느꼈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난이도가 높았냐?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당황하게 하는 문제들이 6월 모평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체감 난이도와 우리 선생님들이 보는 문제의 난이도를 보면 약간 달라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라고 표현하지만 저희 선생님들 쪽에서 볼 때는 이 기출문제들과 아주 비슷한 유사한 유형들이 많이 나왔는데?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6월 모의평가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전년도 수능과 난이도를 거의 흡사하게 만들고요. 학생들이 전년도 수능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는지를 평가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6월 모평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면서 이렇게 공부해야 할 방향 이런 것들을 찾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꼈던 건 이 문제 안에 단답형 문제도 있었고요. 이해력을 요구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뭐 사고력, 그 다음 계산하는 문제, 계산하다 틀리신 분들 있죠? 이게 다양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개념들을 꼼꼼히 정말 자세하게 잡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30분 안에 풀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굉장히 높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6월 모평을 분석하면서 왜 이게 어렵게 느껴졌는지 그리고 내 점수가 왜 하락했는지 하는 것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월 모평 출제 경향을 한번 분석해 보겠는데요. 일단 점수 하락의 원인은 처음에 1번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싹 풀다가 보면 첫 페이지 굉장히 쉬웠어요. 물론 거기서 틀린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잘 갔어요. 쭉 가다가 물론 중간에 틀린 거 빼고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딱 걸린 문제가 어디였냐면 15번 문제였어요. 이 15번 문제가 원소 분석 장치를 통해 가지고 탄화수의 분자식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 보기가 문제였었는데요. 거기 가번식과 다번식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분자식을 이용해가지고 그 문제를 푸는 게 문제였었는데요. 이게 상당한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였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게 15번 문제인데요. 자, 표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 표는 탄화수소 가부터 다에 각각 1몰을 완전 연소시켜 얻은 생성물 XY에 대한 자료이다. MX는 전체 X에 포함된 산소의 질량이고 MY는 전체 Y에 포함된 산소의 질량이다 라고 하고 거기에 산소의 질량비를 줬고요. 몰수의 합도 줬고요. 가나다의 비를 줬어요. 자, 문제 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서 골라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 보시면 가나다의 산소의 질량비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이 산소의 질량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던 방법이 아니었어요. 일반적으로 탄화수를 연소시키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대 물의 비율이 몇 대 몇이야? 이렇게 가던 걸 이산화탄소에도 들어있고 물에도 들어있는 산소의 질량비로 MX와 MI가 물인지 산소인지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밑에 기억번이나 니은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디귿번에서 아마 많이 걸렸을 거예요. 이 디귿번은 풀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풀 수 있다 해서 머문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는데 살짝 어려움을 느꼈어요. 그 디귿번이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가번이 뭐였었냐면 가번이 CH4였고요. 이거 다 찾아주셨죠? 다번, 이 뭘 뜻했었냐면 다는 C4, H10을 의미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놓친 게 이거예요. 여기서 이게 정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오답률이 높은 게 아니고 학생들이 다 풀었는데 여기서 시간을 많이 허비한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가번과 다번을 이루고 있는 혼합물을 몇 몰이요? 1몰. 합쳐서 1몰을 넣었다고 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막히기 시작해서 여기서 시간을 막 끄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요. 이걸 수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풀이 과정 같은 건 여러분들 뭐 EBS나 이런 데 가면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풀이 과정 해놨죠. 제가 여기서 풀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분석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수학에서 한번 해보자고요. 가나 두 가지가 있는데 전체 100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개. 100개가 있는데 요 위에 있는 가번은 현재 이 안에 몇 개가 있게요? 이걸 대답할 수 있나요? 이걸 대답할 수 있었으면 이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고요. 100개 중에 여기는 몇 개 있게요? 당연하죠. X개 있었죠. 그럼 밑에 있는 건? 그렇죠. 100-X개가 있었겠죠. 요것만 잡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었어요. 자, 전체 1몰이 있었으니까 위에 있는 게 X몰이 있었다면 밑에 있는 건? 그렇죠. 1-X몰이 있었다. 라고 했으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었다고요. 이해가세요? 그 다음 뒤에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연소시켜서 개수 맞추기 해서 아, 네가 1몰이면 나도 1몰이구나. 네가 1몰인데 나는 2몰이네. 그럼 개수 쫓아가면 되니까 그 개수비 가지고 뒤에 생성물을 5몰 얻었다 라고 돼 있죠. 그걸 뒤에 생성된 걸 5몰을 계산만 하면 X가 얼만큼씩 있구나 하는 걸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래서 정답률도 높긴 한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이해 가시나요? 이 고비를 만약 잘 넘겼다면 빠른 시간 내에 잘 넘겼다면 아마 뒤에 16, 17, 18, 19, 20번은 순조롭게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맨 마지막 페이지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까 뒤에 가서 시간이 모자른 거예요. 이게 아마 풀긴 풀어서 맞힌 사람도 굉장히 많지만 첫 고비였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로 점수 하락의 원인이 됐던 문제들이 어떤 걸까요? 그걸 제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이걸 18번, 19번, 20번 문제의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 피부에 확 와닿을 거예요. 이게 학부모님들이 보고 계시면 그리 피부에 안 와닿 하시겠죠. 근데 학생들이 이게 아, 그렇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자, 일단 점수 하락의 원인 첫 번째, 자료 해석형 문제가 있는데 이 자료 해석형 문제가 마지막 페이지에 배치됐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화원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맨 마지막 페이지예요. 다 아시잖아요. 시험지를 딱 펼쳤을 때 첫 페이지, 그렇지, 이건 갈 수 있어.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딱 가면 이거 조금, 그렇지, 거기에 15번이 걸려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게 맨 마지막 페이지는 굉장히 어렵다는 기본 개념을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료 해석형이라는 건 자료만 해석하면 답이 나온다는 뜻이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자료 해석만 하면 나오는 건데
어려웠어요. 그 문제가 어디였었냐면 18번 문제였어요. 이 18번 문제는 분자 모형을 조립하는 문제였는데요. 우리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이렇게 막 싸서 이렇게 집 짓고 뭐 이런 그런 거 있죠. 왜? 그것만 잘해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웠어요. 이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페이지 4페이지에 딱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딱 닫은 거예요. 이거 어렵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료 해석하는 문제인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끌었기 때문에 선생님 생각에는 이 문제가 킬링타임 문제였어요.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였죠. 자, 그렇다면 이 18번 문제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화면 보시죠. 자, 여기 18번 문제 나와 있는데요. 표는 탄화수소의 분자 모형을 조립할 수 있는 세트의 구성을, 그림은 이 세트로 조립한 C2H4 분자 모형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해서 거기에 보시면 원자 모형, 결합 모형 다 줬어요. 단소, 수소, 원소기호 있고요. 모형 있고요. 결합각 있고요. 개수 있고요. 제가 이거 읽는 이유가 있어요. 위에 보세요. 모형 있고요. 결합의 종류 있고요. 개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예를 써놨어요. 자, 얘 볼까요? C2H4. 아, 요 모양이 2개, 요 모양이 4개, 요 모양은 1개, 요 모양은 4개가 있으면 조립할 수 있구나.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이제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표의 모형 세트만으로 사슬 모양의 탄화수소의 분자 모형을 조립할 때 조립 가능한 탄화수소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모든 탄화수소의 분자 모형은 전자쌍 반발 이론을 따르고 C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하면서 보기가 3개 나와 있거든요. C2H2, C3H6, C4H8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틀린 답을 찾고 맞는 답을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거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 문제에서 키포인트 단어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키포인트 단어. 혹시 학생들이 보고 있다면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EBS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키포인트 단어 찾아보세요. 그럼 100% 이렇게 할 거예요. 사슬 모양의 탄화수. 그건 키포인트 단어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뭘까요? 그렇죠. 여기선 키포인트 단어가 뭐였었냐면 조립할 수 있는이 키포인트 단어였습니다. 보이시나요? 조립할 수 있는 찾으셨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표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원소 기호가 나와 있고 모형이 나와 있고 결합각이 나와 있고 개수가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조립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원소 기호로 조립할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 다음 모형이나 결합각 생각해 보세요. 분자 모형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분자 모형을 보면 거기 모형 109.5도짜리, 120도짜리, 180도짜리 다 줬어요. 거기다 맞춰서 끼기만 하면 되죠. 그렇다면 조립할 수 있었던 관건, 키는 뭐였게요? 그렇죠. 개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석하는데 여러분들은 개수만 잡으면 2번이 정답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되셨나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이렇게 놀이기구를 많이 가지고 놀았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잠깐 이거 어떡하지? 4페이지인데? 이거 만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풀지? 이렇게 겁을 먹으니까 풀기가 어려웠어요. 이게 잘 생각해보세요. 막대기가 하나 부족해요. 막대기가 부족한데 거기다 어떻게 그 모양을 만드냐고요. 각도나 아니면 그 단에 써 있는 거 잘 생각해보세요. 분자 모형을 만드는데 전자쌍 반발 이론 거기 180도, 120도 다 만들어줬죠. 109.5도. 각도 다 만들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던 건 개수만 잡으면 되는 거였었는데 여기서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는 높은 게 아닌데 여러분을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었던 문제였었죠. 여기서 시간을 끌었으니까 이제 19번, 20번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큰일 났다. 시간 모자란다. 이 상황에 부닥치게 되죠. 자, 이게 자료 해석 4페이지에 있는 거 요거 해석만 잘하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자, 점수 하락의 원인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예상한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한 거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19번 문항에 있는 중화반응 시험 문제였습니다. 이 중화반응 시험 문제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내신하면서도 그랬고 혼자서 문제 풀면서도 그랬고 기출문제를 풀면서도 그랬고 굉장히 많이 풀었었을 거예요. 근데도 아직 이거 어떡하지? 요 19번 문제가 오답률 1위였어요. 그만큼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이번 문제는 신유형이 아니고 기출문제를 많이 본 학생들이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게 직접 이온의 개수를 찾아가지고 그 안에다 대입해서 푸는 문제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였죠. 이건 기출문제들을 충분히 연습하면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럼 이 문제 어떤 문제인지 한번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거기 19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HCl, NaOH, KOH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 가부터 라에 대한 자료이다. 자, 그래서 거기 HCl, NaOH, KOH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많이 보던 예죠. 혼합 용액 속에 양이온의 수라고 나와 있어요. 이 양이온의 수가 거기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죠. 이건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요. 그건 나중에 제가 공부하는 방법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여기는 양이온의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양이온이 될 수 있는 걸 여러분 머릿속에서 생각을 했었겠죠. H, Na, K 요 세 가지가 양이온을 차지할 수 있는 문제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키, 자 문제 보세요. 라에서 X는 구하는 문제인데 결국 라번처럼 섞는다면 양이온의 개수 X는 몇 개일까요? 자 밑에 보세요. 보기 보시면 보기에 3분의 1, 6분의 7, 2분의 3, 2분의 5 분수가 4개 있죠. 여기는 소수로 막 나가는, 그러니까 분수로 나가는 답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을 잘 하셨어야 돼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해설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풀어봐서 4번이 정답이라는 걸 아셨을 텐데요. 이 문제에서 키는 이거였습니다. 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온 유형이어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하시면 되는데요. 이 문제의 키는 이거였어요. 첫 번째, 가번에 있는 거였어요. 자, 가번에 보시면 HCl과 NaOH를 섞었는데요. 양이온이 될 수 있는 건 H 플러스와 Na 플러스 두 가지였죠. 이 두 가지였는데 가번에 보시면 10ml와 30ml를 섞었다고 했다고요. 그리고 양이온의 수가 2N개라고 주어져 있죠. 여기서 일단 예측을 시작했다면 풀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이거 분명히 제가 EBS에서 수능 특강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 약점 보완하는 강의에서도 막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도 분명히 말해 주셨을 거예요. 그게 뭐였었냐 하면 모순을 찾는 거예요. 모순. 그냥 일단 일반적으로 탁 봐서 농도가 굉장히 진해서 HCl이 많을 수도 있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10ml, 30ml를 섞으면 이쪽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H는 중화반응으로 다 없어질 거니까 30ml의 NA에 있는 개수를 2N개로 생각하자라고 출발했다면 여러분들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맨 끝에 라본에 보면 10ml가 있었죠. 30ml가 2N개니까 10ml의 NA의 개수는 양이온의 개수는 3분의 2N개였다. 이렇게 찾아가시면 돼요. 그 다음 다번에 보시면 KOH가 있는데 KOH가 다번에 25ml 있다고요. 그렇다면 30ml의 2N개의 NA가 있었으니까 양이온의 개수가 2.5N개라 그랬으니까 25ml에 있는 K 플러스의 개수가 0.5N개구나. 여기서 여러분들 수소에 있는 양이온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순을 찾아내서 그렇게 풀어가지고 딱 잡아서 나중에 얘네를 확인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어요. 이런 기출문제 유형들은 굉장히 많았었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먼저 잡고 출발하냐, 요것만 여러분들이 잡았으면 분명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리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20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20번에서는 어떤 거였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금속의 반응성 문제였는데 이걸 살짝 말을 바꿔볼게요. 어차피 이온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 양적 관계 문제죠. 이 점수 하락의 세 번째 원인이 뭐였었냐면 화학의 양적 관계 문제의 난이도 하락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4페이지에 이렇게 콕을 열거나 아니면 이렇게 눌러가지고 양적 관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없었어요. 그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 여러분들 14번에서 철 문제 있었죠. 개수 맞춰서 양적 관계를 가는 문제 있었다고요. 근데 그 문제는 굉장히 쉬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수만 맞춰가지고 양을 찾으면 되는 거였으니까. 근데 교묘히 20번 문제에다가 금속의 반응성을 이용해서 이온의 개수를 양적 관계로 셀 수 있는 그걸 20번에다 딱 숨겨놨어요. 요게 해석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금속의 반응성 요 문제도 기출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었거든요. 그런데 맨 마지막 문제였고 시간도 모자랐고. 이해가시죠? 이게 굉장히 어렵어요. 거기 보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용액을 놓고 거기다 금속을 집어넣어서 반응의 안에 누가 사나 했어. 이온수는 줄어 늘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게 정상이었는데 이게 아니었어요.
거기서는 C 플러스 1가 이온을 Vml 넣었다. 거꾸로 어순을 살짝 바꿨죠. 근데 그 문제 보면 요 이온수의 변화량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으면 분명히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요게 오답률 2위였거든요. 그 개수를 잘 쉬어야만 이 문제는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한번 보고 어떤 문제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20번 문제 나와 있는데요. 다음은 금속 A부터 C의 산화환원 반응 실험이다. 두 금속 A, B가 들어있는, 일단 금속이 들어있죠. 거기에다가 C 플러스 Vml를 넣어서 반응시킨다고 했어요. 그리고 반응시킨 다음에 나번 보세요. 가비커에 C 플러스 Vml를 또 넣었죠. 답은 보세요. 한 번 더 넣었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을 넣으면서 그 안에 있는 이온수를 비교하는 문제였어요. 이해가시나요? 좋아요. 그러면 뒤에 실험 결과를 한번 보죠. 실험 결과를 보시면 A가 모두 산화된 후에 B가 산화되었다. 자, 이 실험 결과에서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거, 금속의 반응성이 나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이거죠. 반응성 순서. 자, A가 모두 산화된 후 B가 산화됐어요. 그렇다면 반응성은 A가 가장 세죠. 그 다음 B, 그 다음 C였겠네요. 됐죠? 자, 두 번째. 가부터 다해서 반응한 후 용액 속의 양이온수의 종류와 수를 줬어요. 양이온의 종류와 수. 거기 보시면 가번, 여기가 키인데요. A2 플러스와 B3 플러스가 동시에 있어요. 이 말은 A가 모두 반응해서 없어지고 그 다음 B도 반응했다는 거죠. 합쳐서 6개가 있어요. 자, 나번 볼까요? A 플러스와 B3 플러스 합쳐서 11개가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5개가 가번보다 늘었는데 그 5개는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A가 모두 반응했기 때문에 늘어난 5개는 B였을 거예요. 요걸 못 잡으면 이 문제는 풀기 어려웠죠. 그 다음 이제 나에서 다른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C 플러스도 남아있어요. 내가 넣어준 C 플러스인데 남아있어요. 아, A와 B는 이제 모두 반응했고 C 플러스 넣어준 게 남아있구나. 그러면서 몇 개가 늘어났어요? 13개가 늘어났죠. 자, 그렇다면 반응 전에 A 플러스와 B3 플러스는 도대체 몰수비가 몇 대 몇으로 들어있었을까요? 라는 게 이 문제의 해답이었어요.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들 아마 여러 번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5번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문제에서 키는 이거였습니다. 제 키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건 분명히 수능까지 쫓아갈 거예요. 수능까지 이 문제 유형들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은 잘 잡아내셔야 돼요. 잘 생각해보세요. 반응성이 A가 가장 큰데 A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B도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합쳐서 6개예요. 이제 나번으로 넘어갈 때 A2 플러스와 B3 플러스가 들어있는데 11개가 됐다 그랬다고요. 그렇다면 몇 개가 늘었을까요? 그렇죠. 일단 5개가 늘어났죠. 누가? 예, 요건 B3 플러스가 5개 늘어났어요. 일단 1번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되는 게 뭐였었냐면 이걸 식으로 써서 막 금속의 반응성을 확인하려고 했던 학생들은 어려웠어요. 이 그림 그리면 굉장히 쉬웠는데. 자세히 B3 플러스가 5개면 전화량으로 해보세요. 3, 5, 15, 15개가 있으면 되죠. 뭐가? 플러스 1가짜리가. 그러니까 C 플러스가 15개가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15개가 들어와야 B3 플러스짜리를 5개 늘릴 수 있죠. 무슨 말인지 가세요? B3 플러스짜리를 5개 늘리려면 플러스 1가짜리는 15개가 있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키. 일단 C 플러스 Vml는 C 플러스를 몇 개 의미한다? 그렇다. 15개를 의미한다. 이게 1번. 이해 가시죠?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11개가 24개가 됐어요. 13개가 늘었어요. 그런데 C 플러스가 남아있다고요. 이건 이제 추리를 살짝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었다고요. 여기다가 C 플러스를 15개 넣으면 15개 섞어보세요. 그러면 26개가 되죠. 24개만 돼야 된대요. 그럼 B가 하나 더 생기면 되겠네요. B가 하나 더 생기면 B 하나 생겼어요. B 하나 생기는 바람에 C는 3개 없앴어요. 그럼 C 몇 개 남아요? 12개 남죠. 합쳐보세요. 13개 되죠. B가 하나만 더 생겼구나. 이해 가시죠? 이런 식으로 이 자료를 해석하면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이건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나온 문제 유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는데 그래도 아직 연습이 덜 됐다면 여러분한테는 어려운 문제였었죠. 자, 이제 이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들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건 여러 번 반복하고요. 연습 많이 해서 자기 몸에 딱 달라붙을 수 있게 딱 잡으셔야 돼요.
이 6월 모평이나 9월 모평, 앞으로 볼 9월 모평 전부 다 요것들은 수능에 연계된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형들 잘 익혀 놓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이 6월 모평에 조금 더 들어가서 분석을 하나 더 해보자고요. 그 분석해보는 게 뭐냐면 오답률이에요. 이 오답률 한번 분석해가지고 어떤 식의 오답률이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제가 한번 조사해봤는데요. 오답률 1위 19번, 2위 20번 보이세요? 29%의 정답과 34%의 정답률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정도가 맞췄다는 거죠. 이 19번, 20번은 확실히 4페이지에 있고 어려워요. 그런데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거기 화면을 잘 보세요. 19번, 20번, 14번, 16번, 18번 잘 생각해보세요. 14, 15, 16, 17, 18 맨 뒷페이지가 전부 다 오답률 1, 2, 3, 4, 5, 뒤에 있구나. 그리고 거기 5위부터 10위까지 보세요. 17번, 5번, 9번, 13번, 12번. 결국 잘 보세요. 12, 13, 14, 16, 17, 18, 19, 20번 다 뒷부이죠. 15번 빼고. 이 오답률을 보면 여러분들은 오답률이 많이 있는 게 대부분 후반부에 집중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오답률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시간 안배 잘해야겠구나. 결국 뒷부분이 오답률이 높다는 건 뒷부분이 어렵다는 뜻이니까 앞부분에서 시간을 줄여가지고 빨리빨리 풀어야겠구나 하는 생각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 뒷부분에 시간을 많이 남겨서 이거 오답률 줄여야겠구나 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 이 오답률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출제 빈도를 한번 봤는데요. 어떤 단원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제가 한번 조사해 봤거든요. 여러분들 화면 한번 보시죠. 자, 거기 보시면 단원별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거기 보시면 6월, 9월 수능 작년에 나왔던 것들이죠. 어느 분야에서 몇 문제가 나왔는지 해놨고요. 그 다음 이번 6월 모평에서 그 단원에서 몇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잘 보세요. 가로로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한두 문제 차이가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 비슷하죠. 작년 수능하고만 비교해볼까요? 두 문제, 세 문제, 두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살짝 위아래 왔다 갔다 했죠. 그리고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계속 내려가 보세요. 막 개성인원서 비슷비슷하죠. 스피스피해요. 3단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름다운 분자 세계에 보면 세 문제, 두 문제, 한 문제 비슷하죠? 4단원에 넘어갔어요. 닮은 꼴. 한 문제. 이게 6월 모평이라는 문제들은 대체적으로 수능하고 아주 비슷하게 내고 있구나.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 단원별로 요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서 뭘 느끼셨나요? 뭘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이게 단원별로 내가 지금 많이 나오고 집중돼 있는 데를 열심히 공부하는 건지 단지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내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건지를 확인하셔야죠. 그리고 내 약점은 어느 단원인지 이 단원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내가 이 단원을 소홀히 하고 맨날 여기만 열심히 공부했구나. 자기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거 제가 앞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걸 나는 이제 이런 걸 공부해야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문제들도 분석해봤고 오답률도 봤고 어떤 단원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도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정확히 여러분들 6월 모의평가 분석할 수 있죠. 저랑 한번 분석해보자고요. 자, 6월 모의평가는 일단 6월 10일에 치러졌는데요. 이 화학원은 살짝 난이도가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그리 높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체감하는데 높았던 것뿐이지 이게 난이도가 그리 높은 문제들은 아니었어요. 상중하로 따진다면 중중에 한 상쯤 그 정도 돼요. 이게 상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을 착실히 잡은 학생들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죠? 이게 고난도 문제가 없었다는 게 문제인데 이게 고난도 문제가 없으면 최상위권 학생들은 손해봤을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최상위권과 상위권은 틀려요. 이 상위권은 풀 수 있는 문제를 최상위권도 푼다면 최상위권 학생들에겐 손해보는 문제였죠. 이번 문제에는 최상위권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생이 대체적으로 약간 체감이 어렵긴 하지만 점수별을 보면 비슷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 이게 수능에서도 이렇게 나올 그건 아닐 거예요. 일단 최상위권과 상위권을 나누는 그 변별력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 문제였어요. 물론 뭐 13번이나 뭐 10번이나 14번 이런 문제들은 좀 생소한 자료이긴 하지만 개념만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물론 19번, 20번
어려웠었죠. 근데 이거 기존 자료를 잘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최상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수능에서 이 유월묘평과 난이도를 비슷하게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은 빨리 접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뭔지 알죠? 이거 어떡하지? 분명히 그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 이 정도는 아닐 것이다. 조금 높게 공부하자라는 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셨죠? 또 하나,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두었던 EBS 교재의 연계 문제인데요. 저도 EBS에서 수능 특강을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있죠. 자, 앞으로 뭐 수능 완성도 만나고 파이널도 만나야 되는데 이 수능 특강에서 연계된 문제, 문항, 그러니까 문제로 얘기하는 거죠. 2점짜리, 3점짜리 문제는 그리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이거 뭐 연계된 게 별로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능 특강을 공부할 때 문제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요.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시는 거죠. 이 내용을 충실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2점짜리 문제를 푸는데 2점짜리에 있는 그 보기들도 내용이에요. 거기에 이온화 에너지는, 홀전자 수는, 아니면 오비탈 수는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나오죠. 이 단어들이 다 내용인 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서 문제 유형을 익히면 이건 고득점으로 갈 수가 없어요. 피부에 와닿으시나요? 여러분들 저랑 수능 특강에서 제가 그랬죠. 자, 문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 분명히 변형해서 나온다. 제가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문제를 익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들을 익히셔야 돼요. 그 내용들을 꼭 익히셔야 돼요. 거기다 하나 더. 3월, 6월, 9월에 보는 모의고사들, 작년 것도 좋고요. 앞으로 볼 문제들, 그 문제들은 반드시 끝까지 놓지 말고 개념과 함께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 교재 반영률, 이것도 굉장히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풀다 보면 거기에 탐구 자료나 아니면 사이언스 디저트, 제일 좋아하는 건데 디저트. 그 디저트에 보시면 이번 시험에 나왔던 그 단어들이 탁탁탁 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잡아내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용 공부 잘 하셔야죠. 특히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딱 잡아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국영수가 의외로 쉬웠어요. 물론 점수가 살짝 안 나온 학생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쉬웠을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수능에서의 변별력은 누가 잡을까요? 이과는 과탐이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수능에서도 지금 이 난이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과탐이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과탐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시간 투자 당연히 많이 하셔야죠. 제 말 이해가시죠?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했던 얘기인데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공부는 무한 반복입니다. 보통 제 학생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서 막 따라가야 되니까 막 시간도 딸리고 또 시험 공부했다가 또 다시 수능 공부했다가 또 시험 공부 굉장히 바쁘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용, 특히 수능 특강 같은 게 있는 그 내용들, 또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들은 최소한 3번 이상은 반복하셔야 됩니다. 제가 최소한이라 그랬어요. 무조건 3번 이상을 무한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문제가 탁 나오면 그렇지, 이거군. 나 잡았어. 이거 어디서 나온지 알겠어. 이런 거 아시죠? 왼쪽 페이지 밑에 나왔다. 그거 다 기억하실걸요? 이 방송을 보는 부모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공부하실 때 이거 오른쪽 페이지 밑에 있던 그 문제인데 그 문제 맞힐 수 있죠. 그걸 알 수 있었던 건 무지막지하게 여러 번 반복하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 번 반복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3월, 6월, 9월 그 다음 중간중간 보는 교육청 모의고사들도 있죠. 특히 3월, 6월, 9월, 6월, 9월 모의평가 문제는 여러분들이 작은 수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출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게 이거 나 아는 문제거든요. 근데 갑자기 모평 문제를 딱 받는 순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여러 번 반복하되 답을 외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이따가 6월 모평을 기준으로 해서 9월 그리고 나머지 시간 동안 어떤 공부를 할 거냐를 제가 설명을 할 건데 그때도 잔소리처럼 얘기할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유형들을 익히되 그 안에 있는 보기들을 아시죠? 보기. 이 보기들을 기억, 니은, 디귿 이거 있죠. 숫자로 나온 거 말고 그 보기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변형할 수 있어야 돼요. 기억번. 그렇다면 이게 수능에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올까? 이런 식으로 바뀔 것 같은데 이게 한 번 풀어서 될 것 같죠? 절대 안 됩니다. 이건 2번, 3번, 4번 막 풀다 보면 그 문제를 아예 다 외우게 되면 이거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바뀔 것 같은데 라는 감을 잡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거. 개념을 정리할 때는 개념 최소한 3번 이상은 반드시 정독해서 읽으시고요.
그 다음 6월, 9월에 보는 모의고사들, 이 모의고사들 반드시 여러 번 풀어서 문제를 보기를 막 자기가 변형할 수 있을 정도까지 반복해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건 수능까지 여러분들을 쫓아다닐 겁니다. 이해가셨죠? 자, 지금까지 해서 우리 6월 모평 제가 문제도 한번 싹 풀어봤고요. 그 다음 오답률도 한번 봤고요. 오답률 보셨죠? 단원별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도 한번 확인해 봤어요. 다 기억나시죠? 자, 지금까지 어떤 내용들이 지나갔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할 건지를 예측하려면 이게 어떤 게 나왔는지 한번 정리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앞에서 제가 강의했던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6월 모평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9월 모평, 그리고 최종 목적지 수능. 이제 만만치 않죠? 날짜는 다가오죠. 압박감은 오죠. 공부는 안 되죠. 체력 딸려서 피곤하죠. 자, 앞에서 6월 모평에서 제가 제기했던 문제들 어떻게 극복할 건지, 그리고 성급하게 문제 분석하는 바람에 막 틀렸고, 실수 계산 잘못해가지고 틀렸고, 자료 분석 못해서 시간 뺏겼고, 어처구니 없는 실수 분명히 하죠. 답에다가 기억 니은이라고 써놓고 저 답 찍을 때는 디귿에다 찍고, 요거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들을 들어봤을 텐데요. 저도 잔소리 같지만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그 해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한테 당장 주어진 거, 물론 중간에 교육청 모의고사들도 있긴 하지만 일단 9월 모의평가가 가장 가까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이 6월이니까 7월, 8월 2달 정도 남아있거든요. 2달 정도면 여러분들 역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할 건지를 알아보기 전에요. 일단 자기 성적들을 알고 있죠. 6월 모평에서 내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알고 있죠. 자, 이걸 제가 감히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한번 나눠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딱 하나 또, 이 방송을 보시는 학부모님들, 우리 아들이 현재 2등급을 맞았다고 쳐봅시다. 2등급을 맞았다면 학생의 실력은 3등급인 거예요. 제 말씀 이해 가시나요? 찍어서 맞힌 게 있잖아요. 수능에서도 찍어서 맞힐 수 있잖아요. 그건 확률 게임인 거고요. 내가 정확히 알아서 맞춰야 되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가 맞은 등급보다는 약간 한 등급씩 내려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등급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자고요. 일단 상위권. 이 상위권을 제가 감히 1, 2등급이라고 표현해 봤어요. 자, 1, 2등급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상위권 학생들 잘 들으세요. 1번, 첫째, 방심하지 말자. 그리고 빈틈을 보이지 말자. 쉬울 것 같죠? 안 쉬워요. 이 상위권 학생들은 방심을 너무 잘해요. 내가 다 아는 거니까. 그렇지. 실수했다. 뭔 말인지 알죠? 이게 방심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조건 한 문제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고요. 그리고 빈틈 보이면 안 돼요. 내 빈틈을 어찌나 잘하는지 시험 문제가 딱딱 날치고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틀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상위권 정도 되면 분명히 이럴 거예요. 내가
여기가 약하다는 걸 알아요. 여기는 강한 곳이고 여기가 살짝 약하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나만의 노트 같은 걸 만드세요. 나만의 노트 같은 걸 만드셔가지고 내 약점이 여기니까 여기는 요런 것들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싹 만들었다가 시간 날 때마다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빈틈을 보이지 말라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수능 특강 같은 거 다시 한번 정독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여기에 이런 내용도 있었나? 하는 것들이 있어요. 만약 그게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의 빈틈이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대비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은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요. 빈틈 보이지 말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고난도 문제 패턴을 반드시 암기하고 주목해야 될 겁니다. 이 고난도 문제는 분명히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 평가원 문제나 아니면 6월 평가, 앞으로 볼 9월 모의 평가들을 잘 분석하셔가지고 문제별로 선택을 해가지고 이건 이런 거구나, 요런 건 요런 패턴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절대 잊지 말고 하셔야 상위권 학생들은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히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반복. 여러 번 반복하셔야만 여러분들 그 패턴 잊지 않고, 그렇지. 상위권 잘 생각해 보세요. 과탐이 분명히 국영수가 쉽기 때문에 변별력을 가질 거예요. 빈틈 보이시면 큰일 납니다.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중위권 한 3, 4등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3, 4등급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어떤 게 자기의 약점일까요? 자, 중위권 학생들 잘 생각해 보세요. 1번. 실수를 줄이자. 이건 저 상위권보다도 중위권 3, 4등급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죠. 이 실수를 줄여야겠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실수를 줄인다는 게 뭘까요? 물론 본인이 실수가 많기 때문에 상위권으로 못 올라간다는 거 알죠? 그 실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여러 가지 중에 내가 어떤 유형인지를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왜 실수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 자기가 문제 풀 때 어떻게 풀고 있는지 한번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세요. 이래서 나는 실수를 하는구나. 이래서 가짜가 나짜로 보이는구나.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짜가 나짜로 보인다니까요, 정말. 이거 분명히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문제가 이렇게 보였던 학생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들어요. 그게 아닌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가령 이럴 때는 시험지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이건 쉬운 문제니까 내가 정확히 풀 수 있다.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내가 실수를 많이 하던 문제야. 그러니까 이건 표시해놓고 나중에 시간 남을 때 풀어야지. 실수 안 하는 것부터 먼저 착 풀고 표시를 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응용력을 키우자. 요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3, 4등급 학생들 잘 생각해보세요. 실수 줄일 수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면. 응용력 이거 안 돼요. 이 중위권 학생들의 문제가 뭐냐면 다 이거예요. 익숙한 유형의 문제만 풀기 때문에 이거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문제만 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문제를 응용해서 내놓은 문제. 어디서 많이 본 문제인데 못 풀어. 막 답답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화학이 대부분 이런 거죠.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다 알아요. 이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 문제 뭔지 아는데 답이 안 나와. 이거 뭔 말인지 알죠? 이거 학생들은 다 아는 말일걸요? 문제 1번부터 20번까지가 뭔지를 다 알아요. 어디서 나오는지도 안다니까요. 안 풀려요. 답이 안 나와요. 분명히 많이 본 문제인데. 왜 그러게요? 응용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 응용력 왜 부족하게요? 선생님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여러분들은 아직 개념을 완전히 몰라요. 이 개념을 모르는데 문제를 싹 풀어요. 싹 푼 다음에 해답을 싹 맞춰요. 그리고 내가 아는 문제인지 모르는 문제인지를 판단 안 하고 맞았다고 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꼼꼼히 보질 않고. 그러니까 내용을 다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아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거죠. 두 번째 하나 더 있어요. 기계적으로 문제 푸는 거. 이게 문제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제 주위의 학생들도 전부 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단순히 문제를 풀고 해답지를 읽어요. 뭔지 알겠어요. 틀렸어요. 해답지를 읽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아는 건데 실수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응용해서 탁 내놓으면 못 풀어요. 많이 본 건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반드시 보기에 있는 것도 다 단어들을 다 잡아서 이걸 응용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우셔야 돼요. 이해 가셨나요? 중위권 학생들은 반드시 실수 줄이시고요. 응용력 키우셔야 돼요. 혹시 응용력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그런 해석 방법도 자기 걸로 싹 만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해석하는 방법 되셨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위권 학생들
보통 5등급 이하에 있는 학생들, 이 학생들은 일단 흉내를 내서 문제를 풀어서 가려고 하지 말고요. 일단 개념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개념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전 단원을 고루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런 학생들은 문제를 많이 풀어서 실력을 늘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내용부터 잡으세요. 특히 단어. 화학은 단어 싸움이잖아요. 이온화 에너지, 뭐 홀전자수, 이해가시죠? 정사면체, 뭐 산화, 환원, 산화성, 산화제, 이해가세요? 이 단어들을 모르면 화학 문제는 풀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개념을 충실히 공부하셔야 돼요. 잘 생각해보세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어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내용을 다시 한번 쫙 9월 모평까지 충실히 하세요. 그리고 EBS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들을 정독하면서 내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풀이는 9월 이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위권 학생들 명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죠? 배운 거 반드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무한반복. 무한반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고득점으로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공부하되 그 내용을 무한반복하셔야 됩니다. 특히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내용을 그냥 눈으로 확인했거나 아니면 인강을 보는 학생들 내용을 그냥 눈으로 공부해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거기서 멈추시면 큰일 납니다. 그 인강을 예를 들어 1시간을 공부했다면 한 1.5배, 1시간 반 동안은 반드시 복습하셔야 여러분들 좋은 성적 낼 수 있어요. 그래야 중위권,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9월 모평 그리고 수능까지 우리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공부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기별로 한번 알아보죠. 지금부터 9월 모평까지 약 2달 넘게 남아있죠. 그동안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9월 모평까지 여러분들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개념에 충실하시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자기 약점을 보완하는 시기를 가지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출문제 6월 모평 봤잖아요. 모의고사를 싹 봐서 나는 이 단원이 약해. 그렇다면 그 문제를 외울 것이 아니라 개념으로 다시 가세요. 개념으로 다시 가셔가지고 내가 이런 개념을 몰랐구나.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참고서나 교과서를 읽으세요. 차곡차곡 정독하셔가지고 내 약점이 이거였으니까 이런 거 보완해야겠구나. 그렇다면 이런 비슷한 유형이 나온다면 나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풀어야겠구나 하는 것도 잡으셔야겠죠. 그러려면 문제도 한 2, 3년, 작년, 재작년 것까지 작년, 재작년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단원별로 문제를 싹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들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걸 잊지 말고 계속 가지고 있어야 수능에서도 여러분들은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9월 모평 이후 수능까지 그때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셔야 되냐?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째, 9월 모평까지 여러분들이 끝났으니까 일단 연계 패턴을 분석하세요. 6월에서 이렇게 나왔고 9월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수능에선 이런 식으로 달리겠구나 하는 걸 잡아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셨죠? 그 패턴을 딱 잡아내시면 여러분들 이게 그 패턴대로 공부해가지고 딱 잡아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시간 안배 잘 하셔야 돼요. 아까 그 오답률 말씀드릴 때 제가 그랬죠. 앞에 부분은 굉장히 쉽고 뒷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앞에 부분에서 시간을 줄일 생각하셔야겠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모의고사를 풀면서 시간 안배하는 걸 한번 연습해 보셔야 돼요. 몇 분까지 몇 번까지 풀고 몇 분부터 몇 분까지는 여기까지 딱 정리해야 되고 중간에 건너뛴 문제도 있고 맨 뒤에 페이지 어려운 문제들은 이렇게 풀어서 시간 안배를 이렇게 해야겠구나. 실전 수능처럼 연습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유리하겠죠. 되셨죠? 이건 9월 이후에 내용을 다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수능에서 악박각 가시면 안 돼요. 이거 나 어떡하지 부담감? 실전을 수능처럼 수능을 실전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지금처럼 하면 된다. 자신을 믿으세요. 왜 자신을 안 믿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밀어붙여서 공부하시면 분명히 좋은 성적 내실 수 있습니다. 이해가셨죠? 지금까지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시기별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거죠. 지금부터 캐셋만의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할 거냐. 요걸 피부에 와닿게 해보자고요.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알겠어요.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지금부터 제가 한 4가지 정도의 이거 분명히 잔소리라고 들리실 수도 있어요. 잔소리라고.
그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좋은 성적 내실 수 있어요. 자, 저만의 노하우를 한번 여러분께 하나씩 전달해 드릴게요. 자, 지금 6월 모평 끝났어요. 2주 전에. 자, 첫 번째, 수능 특강을 잘 활용하자. 이 수능 특강은 정말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한테 굉장한 보약.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70% 연계된다고 했죠. 70% 정도 연계된다면 그 안에 내용들이 싹 나올 건데 거기서 빠진 나머지 30%는 이게 기출 분석하고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잡아내실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 수능이나 재작년 수능도 EBS에서 70%가 연계됐다면 그 안에는 연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30%도 그 수능 문제 안에 들어있는 거죠. 6월 모평도 마찬가지, 9월 모평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나머지 30%도 잡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얘기했던 수능 특강을 활용하자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문제를 읽었어요. 문제를 읽었는데 한 번 딱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보기 읽었어요. 답 찾았어요. 이런 경우 있죠. 한 방에 딱 찾는 경우. 이거 말고 문제를 딱 읽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읽었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번 읽었더니. 보기를 읽었어요. 기억 알겠어요. 니은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읽었어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3번째 뭔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한 방에 안 끝나는 경우. 왜 그러게요? 내용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걸 왜 자꾸 문제를 못 푼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용을 모르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능 특강을 딱 놓고 정독하세요. 한 번에 딱 읽어서 할 수 있는 곳은 내가 잘 안다는 뜻이에요. 금방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게 2번, 3번 읽다 보면 거기서 시간 다 잡아먹는다고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렇죠. 직독직해요. 영어 생각해 보세요. 영어를 읽으면서 한 번 읽은 다음에 다시 읽으면서 또 해석한다고요? 시간 모자랄걸요? 한 번에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 잡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직독직해 하셔야 돼요. 직독직해.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안 모르는 곳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자, 이제 2번째. 화원 단원을 수능의 출제에 딱 맞게 아마 소단원을 탁 나눠놨을 텐데 그 소단원을 구별해서 공부하세요. 아까 이렇게 출제 유형들 싹 나갈 때 단원별로 소단원 제목이 쫙 있었죠. 그걸 더 세분화시키세요. 소단원 제목으로 싹 나누셔서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부터 하려면 여러분들은 화학원 전체 내용의 소단원들이 쫙 제목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있어야겠죠. 제목 외우는 게 일단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싹 외워서 그 안에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써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잡으실 수 있어요. 꼼꼼히 빈틈없이 내용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3번째.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양적 관계, 금속의 반응성, 그리고 중화 반응. 이 문제 풀이의 원칙을 정해두세요. 이 원칙이라는 게 뭘 뜻하는 거냐면 원칙. 이런 문제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고 저런 문제 유형은 저렇게 푸는 거고 이런 문제 A형은 이렇게 B형은 이렇게 C형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걸 딱 정해놓고 그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었다 저렇게 풀었다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이거 A형 문제다 이렇게 푼다 이거 B형 문제인데 이렇게 푼다 그것들을 잡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믿으세요. 자신을 믿으면 여러분들 분명히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개념 정리 꼬박꼬박 잘하시면 분명히 좋은 성적 얻어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결코 어려워하지 말고 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우리 6월 모평 이후에 9월 그리고 화학원 공부법, EBS 고제 활용하는 방법, 강의 활용법 지금까지 쫙 한번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도움 되셨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한 강의 도움 많이 되셨습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다가올 9월 모의평가 그리고 최종 종착지인 수능까지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성적 내시기 바라고요. 저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